안녕하십니까. 정구현입니다. 오늘 사회과학협의회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서 동아시아 기업의 부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1978년부터 2003년까지 한 25년 정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강의를 했고요. 연세대학교에 있으면서 경영대학 원장, 상경대학 학장 등 그 보직도 좀 했습니다. 2003년에 삼성경제연구소장으로 가서 6년간 소장 일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에 이제 삼성그룹을 떠나서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7년간 객원교수로, 초빙교수로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지금 J캠퍼스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 분야는 기업의 글로벌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 기업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뿐이 아니고 일본, 중국, 대만 기업과 비교하면서 한국 기업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서 동아시아의 부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오늘 제 강의의 주 내용이 이 책에서 나온 겁니다. 이 책은 1960년부터 2020년의 60년의 기간 동안에 한국, 일본, 중국, 대만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은 2019년에 출판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 출판되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을 나중에 한 권씩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광고는 그만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동아시아 기업이라는 것은 지난 140년 동안에 미국 기업이 주도하던 세계 경제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한 게 동아시아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세계 경제는 지난 140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주도해 왔다는 배경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지금 2022년입니다만 적어도 지난 한 30년 동안에는 동아시아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기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동아시아는 사실은 넓은데 왜 네 나라만 다루느냐,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 성장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표 기업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일본 기업에 대한 이야기, 대만 기업에 대한 이야기, 중국 경제와 중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차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아시아는 원래는 동아시아 그러면 동북아, 동남아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동북아가 이제 우리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 네 나라가 동북아에 있는 거고 동남아에는 이제 아세안 10개국이 있죠. 아세안 10개국이 있고 지금은 사실은 아세안 10개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전체에서 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네 나라의 비중은 경제 생산 규모로 보면 동아시아 전체의 한 80% 정도 됩니다. 물론 동아시아에 북한, 몽골, 러시아 있지만 이제 경제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동아시아는 한중, 일, 대만이라는 네 경제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동아시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 경제에서 이 네 경제의 비중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은 이제 저기 보시면 노란 선이 일본이고요. 파란 게 중국, 그리고 빨간 게 한국, 초록색이 대만인데 한 2000년까지만 해도 동아시아 그러면 일본이었죠. 그죠? 그 위에 있는 동아시아 네 나라의 GDP 합계를 한 그 보라색 선과 일본 선이 비슷하게 갔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경부터 중국이 급성장을 하면서 일본의 비중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저 시점이 말하자면 중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패스한 저 시점이 2010년경입니다. 2010년경.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에서 제일 규모가 큰 게 미국,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다음이 중국, 그리고 이제 3위가 일본인데 4위가 독일이고, 그런데 2등과 3등의 그 위치가 바뀐 게 2010년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연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 그리고 이제 일본이 3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관심은 저 네 나라의 경제를 다 합치면 전 세계의 전 세계 GDP의 한 25% 정도, 4분의 1 정도 차지하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의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제 네 나라 경제를 합쳐서 미국 경제보다 조금 크다 뭐 이 정도 된 거기 때문에 이 네 나라의 경제적인 비중은 굉장히 크고요. 근데 사실은 이 경제적인 비중보다 지금 이 지정학적으로 네 나라 경제와 기업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예를 들면 반도체 하면은 뭐 삼성전자, 대만의 TSMC, SK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세계 상위 5위에 드는 그런 회사들이죠.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 상위 5위 업체가 모두 동아시아에 있고요. 한국에서 셋, 일본에서 하나, 중국에서 하나. 그 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차, 뭐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제조업의 세계 5대 강자가 있습니다. 국가로 따지면 제조업의 세계 5대 강자가 있는데 제조업은 1등이 중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독일, 한국 이렇게 5나라인데 결국 세계 제조업 5대 강자 중에 3개가 중국, 일본, 한국이니까 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는 미국과 중국의 소위 경쟁, 뭐 전략적 경쟁 또는 대결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핵심이 트럼프 시대에는 무역 압박이었지만 지금은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공급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바이든이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공급망을 분리시킬 거냐. 이것에 지금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올인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대만, 일본이 엄청나게 중요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계 경제에서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공급망인데, 글로벌 공급망. 지금 미국이 중국을 빼고 우리끼리 공급망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중국은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 대만, 일본이 세계 공급망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고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포인트는 뭐냐면 동북아시아 4국의 경제적 비중은 전 세계에서 한 25%지만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의 위치는 그보다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기업에 대한 우리가 관심과 이해를 훨씬 더 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선 동아시아 경제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간단하게 동아시아 경제 성장의 특징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동아시아 경제 성장의 특징은 압축 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림부터 보시면 이게 이제 우선 한국, 중국인데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한국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참 저런 시기가 있었나 할 정도로 저 이렇게 약간 분홍색으로 쉐이드한 기계, 저게 언제부터냐면 1960년대 초부터 90년대까지죠. 그래서 몇십 년이죠. 한 40년? 40년 동안 평균이 저게 지금 5년 이동 평균인데요. 평균 성장률이 한 9% 되죠. 9%.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1년에 9%씩 성장하면 아마 8년 만에 이렇게 더블이 될 겁니다. 경제가. 그러면은 만약에 40년 동안에 평균 9%씩 성장하면은 경제가 한 10배로 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8년 만에 더블, 그 다음에 4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8배가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 9% 성장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결국 한국 경제는 60년대 초부터 97년 경제위기까지 35년 동안 그렇게 성장을 했고요. 이제 더 놀라운 게 오른쪽에 있는 중국인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82년부터 본격적인 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의 개혁 개방을 78년부터로 보긴 하지만은 한 3, 4년 동안은 이제 좀 준비를 하다가 82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개방을 했는데, 그때 보시면 중국도 평균이 한 10% 되잖아요. 10%. 그러니까 90년부터 지금까지 한 2017년까지니까 아니죠. 80년부터 그러니까 40년. 그죠? 40년 동안 9%, 10%로 성장했으니까 아까 앞에서 보시다시피 세계 2위의 경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한국도 한 35년, 중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금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5% 뭐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있습니다만 이게 처음입니다. 몇십 년 만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78년 이후 5% 성장이라는 것은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 지난 60년 동안에 가장 놀라운 성장을 한 나라가 중국. 그 다음에 아마 한국과 그 다음에 나오면 대만. 대만도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그 비슷한 시기, 한국과 같이 97년 외환위기까지, 97년 외환위기를 우리가 아시아 금융위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한 9%로 성장을 했으니까 대만과 한국은 굉장히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대만도 97년 이후에는 이제 한 5%, 4% 지금 한 2% 정도 성장하고 있고, 왼쪽에 이제 일본은 사실은 고도 성장기가 이미 73년에 끝난 겁니다. 73년이 1차 오일 쇼크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한국 전쟁이 났던 50년부터 53년 그때부터 고도 성장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일본 경제가 한국 전쟁 때문에 특수를 누렸거든요. 그러면서 50년대 초부터 73년까지 한 20년 동안 이제 고도 성장을 하고 나서 73년 이후에는 한 4% 정도 성장을 하다가 이제 91년에 경제가 대위기를 맞아 가지고 91년부터 지금까지 31년 동안 거의 뭐 0.5%밖에 성장 못하는 장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나라의 경제 성장을 보셨는데 중국, 한국, 대만, 일본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모두 다 공통적인 점은 고도 성장기를 거쳤다는 거죠. 일본은 한 20년, 대만과 한국은 한 35년,
중국은 한 40년 동안의 고도성장기를 거친 건데요. 이제 다시 아까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결국 그래서 압축 성장을 한 거죠. 압축 성장을 한 거고, 압축 성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편의상 30년 이상 연평균 7% 이상의 속도로 성장한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7%라는 것 자체도 굉장한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호황을 누리는 1880년 이후 지난 140년 동안에 아마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아마 연평균 한 2%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내 경제는 30년 이상 7% 이상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세계 경제 역사상 아주 드문 경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네 가지를 제가 거기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수출 주도를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작은 규모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역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거든요. 인구, 자본, 그다음에 생산성, 이 세 가지가 성장률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7% 성장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구의 요인이 뭐 한 2%, 자본 투입이 뭐 한 3%, 생산성 증가가 뭐 2%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7%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들었기 때문에 저성장에 들은 건데, 그런데 이 베이비 부머 시대가 뭘 의미하냐면 전쟁 때문에 그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제 전쟁 동안에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출산이 많이 해서 나온 아이들이 우리가 베이비 부머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부터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애들이 나왔고, 일본도 46년부터 48년까지 그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 한국 전쟁 6.25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의 베이비 부머는 55년부터입니다. 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55년부터 62년생. 그러니까 55년생부터 62년. 그러니까 55년생이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67세인가요? 하여튼 그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제 55년생부터 62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비 부머, 이제 중국도 쭉 전쟁을 했죠. 중국이 1949년에 그 지금의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겼거든요. 그때 이후에 아마 중국도 애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비 부머 세대 때문에 애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본 투자를 대규모로 했다는 거, 그리고 인적 자원,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압축 성장을 했고, 그것이 지금의 그 세계적인 압축 성장의 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제가 써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요, 이제 바로 냉전으로 들어갔죠. 말하자면 미국과 소련의 양 진영으로 세계가 나뉘었는데, 그때 미국이 어떤 전략을 채택했냐면 자유무역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자유무역을 선택하면서 계속해서 관세를 낮춰왔기 때문에 2000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출 주도의 성장을 한 동아시아 경제들이 좋은 여건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세계 질서라는 게 2차 대전 후에 동아시아의 4대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성장을 하는데 어떤 틀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 이후 지금 30년 넘게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과연 한국이나 대만도 일본과 같은 그런 장기 침체가 불가피하냐라는 질문을 때로는 합니다. 때로는 하는데, 일단 저는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일본처럼 0.5% 성장이라든가 또 물가가 거의 마이너스,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것을, 마이너스가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디플레이션이거든요. 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겠죠. 물건을 살 필요가 없죠. 물건값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기업도 투자를 안 하죠. 왜냐하면 많이 팔려야지 투자를 하는데 안 팔리니까. 그러면서 경제가 축소 쪽으로 계속 가는 게 디플레이션인데, 일본이 지금 사실은 디플레이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이제 이 물가 상승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래서 지금은 한 연 평균 물가 상승률이 2% 넘는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0%에서 2%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0% 이하를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사실은 디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경제를 맡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보다 한 20년 정도 늦게 이제 과거에는 갔지만은, 일본이 30년 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한국과 대만은 여전히 2%대 3%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장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 정도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서양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자본주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하나가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조정시장 경제인데, 자유시장 경제는 한마디로 영미식 자본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조정시장 경제는 유럽식, 주로 독일과 유럽 북부의 경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와 조정시장 경제의 차이는, 이렇게 이제 분류한 사람들은 홀 앤 소스키체라는 사람들이 그 Varieties of Capitalism이라는 2001년에 나온 책에서 이렇게 구분한 건데, 이 자유시장 경제와 조정시장 경제, 영어로 LME와 CME인데요. LME와 CME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요소시장, 즉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우선 노동시장이 중요한데요. 노동시장에서 해고가 얼마나 쉬우냐 하는 게 큰 차이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해고가 쉽고, 조정시장 경제에서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자본은 뭐냐면 주식시장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 자유시장 경제는 주식시장이 기업을 규율한다고 얘기합니다. 규율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기업이 실적이 나쁘면 주식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기업에 혼을 내주는 거죠. 혼을 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거나, 그 다음에 주식을 팔면은 회사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회사를 인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영주를 다 갈아치우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이 주식시장의 역할이 큰 게 자유시장 경제고, 조정시장 경제는 은행의 역할이 큰 겁니다. 은행의 역할이.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차이가 있어서 두 개로 보통 나누는데, 그러면 동아시아 지금 4대 경제 있었죠?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은 그러면 경제 제도가 뭐냐? 자유시장 경제도 아니고 조정시장 경제도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다양합니다. 일단 동아시아 경제 중에 대만과 한국과 대만은 가족이 아직도 기업의 지배주주로 일하기 때문에 가족시장 경제 또는 가족자본주의라고 할 만하고요. 중국은 국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하기 때문에, 국유기업이 많기 때문에 국가시장 경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경제 제도는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자유시장 경제나 조정시장 경제하고 다른 두 요소, 즉 가족과 정부가 시장과 더불어 경제제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전형적인 기업이 뭐냐. 이러면 미국의 대표 기업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보는 전형적인 기업이 누구냐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형적인 기업이라는 것은 소유 및 지배구조입니다. 소유 및 지배구조. 자, 미국의 대기업은 여러분들 여기 뭐 G나 GM이나 IBM이나 이건 이제 옛날 시대에 이제 잘 나가던 미국 기업이고 요즘에 이제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미국의 대기업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은 상장을 하고 창업했던 사람들이 물러나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죠.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장 대기업이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독일은 그 이사회 제도가,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너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회사를 판다거나 그런 중요한 결정부터 시작해서 CEO를 임명한다거나 등등의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사회가 하는데 독일의 경우는 이사회가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감독이사회라는 게 있고 경영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사회에는 자본가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근로자의 목소리가 반을 차지합니다. 이제 단,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뭐 독일의 경우는 직원이 2,000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감독이사회로 두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사가 만약에 뭐 20명이다. 그러면은 10명이 주주들이 뽑는 거고 10명은 근로자들이 뽑는 거예요. 근로자라는 건 여기서 노조를 꼭 말하는 건 아니고 전 회사의 근로자가 2만 명이면 2만 명이 10명의 근로자 대표를 뽑을 때면 2,000명씩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노조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독이사회에서 자본과 근로자의 목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발언권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 기업을 공동 경영 참여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기업의 권력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유 및 지배구조라는 것은, 특히 지배구조라는 것은 기업의 권력을 누가 갖느냐. 근데 왜 기업의 권력이 중요하냐? 현대 사회에서 기업만큼 돈과 기술과 인력과 노하우를 가진 조직이 없죠. 어떻게 보면 정부보다도 더 세잖아요. 기업이. 예, 그렇게 볼 때 그러한 막대한 자원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는 게 권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미국의 경우는 확실하게 자본가들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자본가잖아요. 그죠? 주식을 소유한 자본가들이 기업을 지배하는 거고, 독일의 경우는 자본가, 주주와 근로자들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아시아의 경우는, 일본은, 이 독일식, 그러니까 노동자 대표가 이중이사회 제도가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기업에도 이제 이중이사회 제도 도입한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도입을 안 했지만, 일본의 경우는 전문 경영 대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말한다면은 독일과 비슷한, 소위, 아까 말씀드린, CME, Coordinated Market Economy에 가깝고요. 한국은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 같이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아직도 삼성전자는 EC들이 지배를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정씨들이 지배하고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족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재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물론 이제 일본에도 재벌이 있었지만 2차 대전 전에는.
중국은 국유기업이 아직도, 그러니까 물론 중국의 경우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이 비슷한 그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의 경우도, 대만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많으면서 역시 가족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대표 기업은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일본은 전문경영 대기업, 한국은 재벌, 중국은 국유기업과 민간 대기업, 그 다음에 대만은 가족기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동아시아 기업 중에 일본만이 전문 대기업, 전문 경영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너가 없어요. 기업을 지배하는 가족이 없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본 기업의 경우는 왜 한국, 대만, 또 중국의 민간 기업은 가족 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왜 일본만 예외냐? 라는 게 이제 이 지금 파트에서의 그 관심사인데요. 일본의 경우는 2차 대전 전에는 우리나라 재벌과 같이 비슷한 재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쓰이, 미쓰비시, 수미토모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의 대기업 집단들이 가족 지배하에서 경제를 좌지우지했는데 일본이 2차 대전 때 패하고 나서 미군이 이제 점령했죠. 1945년에 미군이 일본을 점령해서 52년에 일본이 다시 주권을 찾을 때까지 7년간 미군이 일본을 지배했거든요. 미국이. 그때 이제 미국이 일본에 와서 보니까 이 재벌들이 2차 대전 때 일본 군국주의하고 협력해서 전쟁의 뒤에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재벌을 해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벌을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그림은 2차 대전 전에 일본 재벌의 소유 및 지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맨 위에 재벌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지주회사가 있고,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를 가지고 또 기타 회사를 소유하는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거대한 미쓰이나 미쓰비시나 수미토모나 기타 재벌들이 기업을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점령을 해가지고 미 군정청이 점령을 해가지고 메가더 사령관이 점령을 해가지고 재벌 해체를 했는데 어떻게 해체했냐면 우선 재벌 가족이 소유 지분을 전부 무효화 다 뺏은 거죠. 재벌 가족은 집에 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지주회사를 없앴습니다. 두 번째 루트는. 그래서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가졌던 지분 전부 제로 해가지고 해체. 그래서 재벌 가족과 지주회사를 해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던 자회사들이 각자 독립을 했죠. 그러면서 대주주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자회사끼리 조금씩 지분을 가졌지만 오너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일본 기업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우리나라도 지금 지주회사 제도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예를 들면 LG다 그러면 특정 그 기업을 예를 드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지주회사가 있고, 이제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이제, 구씨 패밀리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지배가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그 안에 있는 회사들이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문 경영자리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 마음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주주 가족과만 없앤 게 아니고, 메가더가 또 뭘 했냐면, 전전 재벌, 일본의 전전 재벌에서, 고위직, 그러니까 사장, 전문 경영자지만 사장이나 이런 거 했던 사람은 다 집에 가게 했어요. 제 기억하기에는 책에 나오지만 한 700명인가 하여튼 이 정도를 전부 다, 이 사람들은 5년 동안 취업을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일본의 기업의 수뇌부를 몽땅 다
지배가게 한 거예요. 오너뿐이 아니고 사장급 또는 뭐 부사장급, 전무급, 전무위원을 다 지배가게 하니까 그 밑에 있던 말하자면 상무급 인사가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영을 하려니까 갑자기 막막하잖아요. 그전에는 지시만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야, 우리 그러면 옛날 미쓰이 그룹 회사들 다시 그냥 모여서 밥 먹으면서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수요회의, 백수회의 이런 모임이 생기면서 루스한 그룹, 말하자면 오너십이 아니고 네트워크로 형성된 그룹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52년에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면서 이제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한 60년대 초쯤에는 일본에는 6대 그룹이 생겼습니다. 이 6대 그룹은 과거 재벌의 인맥을 바탕으로 소유권이 아닌 네트워크로 구성된 기업 그룹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반드시 은행이 들어오고 종합상사가 들어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일본의 전후 이걸 게이레츠라고 계열이죠, 계열. 이제 우리말로는 계열인데 그걸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게이레츠인데 이 6대 그룹이 60년부터 한 90년까지 일본 경제를 지배했습니다. 지배하다가 이제 91년에 일본 경제가 폭삭하면서 은행들이 많이 망했거든요. 우리나라도 IMF 때 은행이 많이 망했지만 일본도 90년대에 일본 은행들이 많이 망하면서 지금은 이 6대 그룹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고요. 이름은 있지만 아직도 미쓰비시 있지만은 굉장히 유대가 약해졌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토요타, 뭐 혼다, 뭐 소니, 마쓰시다 이런 식으로 뭐 개별 회사들이 독립 경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일본의 경우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것이 언제부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제 제일 확실한 것은 이 일본의 재벌은 1945년에 미 군정청이 해체한 것은 이제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일부 일본 학자들은 일본에서는 1920년대부터 가족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뒤에 있었다. 그리고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그 회사는 전문 경영자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소위 이제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뭐 군림했지만 지배하지 않았다. 마치 지금 영국이 왜 뭐죠? 입헌 군주 제도인가? 뭐 하여튼 그 왕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왕이 국정에 관여는 안 하잖아요. 그걸 이제 군림하지만 지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본의 이제 일부 경영학자들은 일본의 대기업은 20년대부터 지배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뭐 너무 논란이 있겠죠. 어쨌든 이것은 이제 흥미있는 주제인데요. 왜 한국은 아직도 가족 자본주의인데 비해서 일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은 뭐 불충분합니다만, 하나의 그 문화인류학적인 설명은 가족의 개념이 다르다는 뭐 설명도 하긴 해요. 한국의 가족은 혈연가족주의다. 말하자면 자기 자식, 자기 핏줄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의 가족 자본주의인데 비해서 일본에서는 가족이라는 그 일본말로 이해라고 하는데 그 일본의 가족의 개념은 꼭 혈연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아들이 시원치 않으면 뭐 사위를 내 후계자로 시킬 수도 있고, 또는 뭐 전문 경영자를 데려올 수도 있고, 뭐 대립 사위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족의 개념이 혈연 대 브랜드 네임이다 이렇게 뭐 보는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거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얘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일본은
세계를 리드했었거든요. 사실은 일본이 1980년대가 일본의 전성시대였는데요. 1980년대 일본의 전성시대 때는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세계가 일본 기업을 배우려고 그랬습니다. 일본 기업. 일본 기업은 뭐냐? 일본적 경영은 뭐냐? 이러면서 일본 기업을 배우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30년 동안의 침체 이후에 지금 와서는 아무도 우리 일본 기업에서 배워야 되겠다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 기업의 존재가 미미해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봐서도 옛날에 사실은 일본은 한국의 선생님이었죠. 일본 기업은. 뭐 우리나라 공업화 자체, 산업화 자체도 일본을 많이 본딴 거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 기업들도 일본에서 한 수 배웠죠. 일본 기업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본 기업이 혁신 역량이 없어졌냐, 약해졌냐. 사실 일본 기업이 지난 30년 동안 세계적으로 주목되는 혁신을 한 게 없거든요. 물론 뭐 대표적으로 뭐 지난 30년 동안에 가장 놀라운 혁신은 애플의 아이폰이겠고요. 그죠? 2007년. 또 최근에 와서는 뭐 전기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혁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닌텐도 정도, 뭐 게임 정도가 일본 기업의 혁신이고 나머지는 거의 없고 많은 부분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죠.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일본 기업들 지금 다 경쟁력이 없어졌거든요. 이제 그렇게 볼 때 일본 기업의 혁신 역량이 떨어진 것은 왜 그러냐 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질문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소유 구조가, 지배 구조가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자본주의는 사원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사원 자본주의. 독일처럼 사원들이 이사회 멤버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장부터 모든 임원들이 그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쭉 성장해서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영진은 사원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혁신이라는 것은 disrupt, 그죠? 우리가 혁신 그러면 disruption,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 기존 제품이 시장이 사라지죠. 그러면 기존의 질서가 파괴되죠. 그래서 소위 disruptive innovation, 질서를 뒤바꾸는 그러한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의 사원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뭐 그게 하나의 설명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일본 기업이 지난 30년 동안에 왜 혁신 역량이 떨어졌냐 하는 주제는 더 많은 토론과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 정도로 그 얘기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만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이야기는 조금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이제 대만은 우리나라와 대만은 그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만 그동안에는 왜 한국은 대기업 중심이고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이냐 하는 게 이제 한국과 대만의 기업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요. 왜 한국은 대기업 중심이 됐냐면은 역시 그것은 중화학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중화학산업을 본격화한 것이 1960년경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조선업,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소위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그 울산, 포항, 부산, 창원, 거제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그 중화학 산업 벨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화학 산업 벨트가 1970년경부터 만들어졌거든요. 예를 들면 포항제철이 아마 68년, 뭐 현대자동차도 68년, 삼성전자는 69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이 중화학 기업들이 1969년, 70년 전후에서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때 왜 한국 정부가 중화학 산업을 키웠냐면은 그때 그 남한이라는 나라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제 때는 중화학공업은 다 북한에 있었죠. 남한에는 농업밖에 없었습니다. 섬유업하고.
그 농업하고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한 섬유업밖에 없고 대부분의 뭐 철강 산업 이런 모든 중화학 산업은 다 북한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체제 경쟁에서 남한이 굉장히 불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의 그를 드라이브 한 거는 그분을 머릿속은 뭐냐면 부국 강병이거든요.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산업을 키워서 군대도 강화하겠다.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이게 부국 강병이 박정희의 철학인데 대만은 1949년에 국민당 그 세력들이 본토에서 중국 공산당하고 싸워가지고 져서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1949년에 이제 대만에 와서 대만이라는 조그만 섬에 와서 정권을 세웠는데 그때 그 대만의 경제는 일본이 50년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은 35년간 지배했지만은 대만은 50년간 지배했어요. 저기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일본이 대만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50년 동안 일본이 지배를 받으면서 경제가 상당히 발전해 있었어요, 대만이. 근데 망명 정부가 볼 때는 이 경제가 너무 커지고 기업인들이 너무 힘이 세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가 됐고 대기업은 정부가 직접 했습니다. 특히 대만의 경우는 재미있는 게 정당들이 기업을 직접 했어요. 그 국민당이 대기업도 했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만이 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가 됐느냐는 정치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는 뭐냐면 제자균등 상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의 경우는 상속을 할 때 우리나라는 과거에 장남 중심으로 상속을 했는데 중국은 자식이 셋이면 세 명한테 똑같이 나눠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많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큰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자식이 5이면 5개로 쪼개주니까 기업이 조그매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대만은 이제 정치 문화적인 이유로 인해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가 되었었고, 그러나 대만도 21세기 들어서서는 대기업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특히 이제 대만은 그 컴퓨터, 이 PC 산업이 아주 중심이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입니다만, 이제 그렇게 볼 때, 대만은 또 조금 또 성격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건 전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대만의 경제의 딜레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인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총 교육 중에 중국의 비중,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한국인데, 한국이 현재 우리나라 총 수출 수입 합친 겁니다. 무역 중에 중국의 비중이 한 2% 정도 아마 될 거고요. 대만의 경우는 한 25% 되고, 특히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뭐냐면 직접 투자, 그러니까 해외에 나간 직접 투자 중에 중국 시장의 비중이 한국은 벌써 21세기 들어서는 확 줄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10%가 안 되지만 대만의 경우는 좀 높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좀 고민이죠. 한국도 고민이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선 다음에 미국 주도의 그래서 인도퍼시픽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IPEF라는 그런 데도 뭐 참여하면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에 한국이 참여하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것이 어려운데, 대만은 더 심하죠. 왜냐하면 지금 대만은 중국이 뭐 몇 년 안에 침공을 할 거다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중안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그런데 대만은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대만 경제에서의 중국의 비중은 한국보다 더 큰데 지금 안보 위협 때문에 미국과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은 우리의 고민의 한
몇 배 정도의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요. 중국이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서 비즈니스 한 사람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뭐, 한국이 자본주의고 중국이 공산주의라는데, 아니, 중국이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야. 한국이 중국보다 더 사회주의적이야.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그게 사실인가요? 근데 중국이 상당히 자본주의적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중국의 산업화와 시장경제 역사가 꽤 길다는 겁니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집권했는데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집권한 지 8개월 만에 한국전쟁이 터졌거든요. 50년 6월에 터졌으니까 8개월 만에. 그래서 중국은 그 당시 모택동은 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나라를 좀 어떻게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바로 몇백만 명을 한국에 보냈죠. 한반도에.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다가 중국이 이제 한국전쟁이 끝난 53년부터 이제 좀 정신이 차리면서 중국이 소련식의 계획경제를 도입한 게 54년부터인데요. 78년에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했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계획경제를 한 거는 25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예를 들면 1910년부터 1950년까지 40년 동안은 중국의 자본주의가 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리고 중국에서 소련식 계획경제를 도입했어도 소련에서는 예를 들면 몇만 개, 거의 모든 상품을 중앙계획경제 안에 집어넣었지만 중국은 많이 했을 때도 한 2,000개 정도 상품만 계획경제를 했고 나머지는 시장경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는 소련의 중앙계획경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우는 이제 뭐가 고민이냐면 민간 기업을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 1949년부터 78년까지 30년 동안에는 중국에는 민간 기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국유기업, 또 하나는 집체기업. 그러니까 조합 같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택동이 76년에 사망하고 등소평이 이제 78년부터 계획을 하면서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민간 기업을 허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기업 8명 이상 기업을 허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농민사업가 등등의 굉장히 조심스럽게 민간 기업을 허용하다가 98년에 와서야 헌법 개정을 통해서 민간이 기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는 이제 민간 기업이 비교적 최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1978년부터 2011년까지 통계인데 맨 왼쪽에 그 그래프가 시작하는 시점이 78년이거든요. 그러면 78년에는 민간 기업이 빵입니다. 빵, 0이죠. 그리고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중간에 한 20%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집체 기업입니다. 말하자면 조합 같은 거. 말하자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농촌이라 그러면은 그 동네 농민들이 20명이 모여서 집단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고 조그만 공장도 집단으로만 허용하는 거죠. 개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아까 보셨죠? 98년쯤에 민간 기업을 법적인 위치를 허용하면서부터 그 점선이 확 올라갔죠. 그래서 2010년대 초에는 중국의 산업 생산 중에 민간 기업의 비중이 70%, 국유 기업의 비중이 30%, 그 다음에 집체 기업의 비중이 0%,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민간 기업의 역사가 물론 이제 1949년 전으로 돌아가면 있지만은 적어도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나온 다음에는 민간 기업의 역사가 지금 25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민간 기업이 이렇게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거 뭐 수익률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중국의 민간 기업의 경쟁력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은 역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기업가적인 그런 자질이 많다. 그래서 모방 학습 혁신을 통해서 중국의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뭐 화웨이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죠.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비슷한 그런 기업인데, 이게 이제 화웨이가 너무나 잘하니까 지금 미국 정부의 1차 타겟이 화웨이입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반도체도 못하게 하고 휴대폰도 못하게 하고, 특히 이제 통신 장비, 통신 장비 세계 1위인데 통신 장비를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일부 서방 국가에서는 못 팔게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놀라운 것은 아직도 미국이 그렇게 제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하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는 재밌는 게 주식의 99%를 사원이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애매해요. 뭐 사원이라는 게 그러면 회사를 관두면 어떻게 되냐? 이제 알려진 바로는 회사를 관두면 그 사원들은 주식을 회사에 다시 반납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보상을 받겠죠? 주식 가치만큼. 어쨌든 화웨이라는 회사는 아주 그 런정페이라는 원래 군 소령인가 뭐 이런 정도의 그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경영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잘하고 있고요. 텐센트도 물론 뭐 세계적인 지금 기업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 정부의 그 고민은 뭐냐면, 자, 민간 기업을,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 민간 기업을 가만 놔두면 엄청 잘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될 텐데, 그걸 그렇게 가만 놔두면은 중국 공산당의 중국 경제 지배력이 약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이 금년 가을에 2022년 가을에 이제 3기 주석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2년 전부터 소위 빅텍이죠. 빅텍. 요즘에 그 화웨이는 제조업이니까 빼고 텐센트, 알리바바, 뭐 바이두 이런 많은 빅텍들을 이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고민, 중국 공산당의 고민은 민간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잘하고 중국 경제를 지금처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지금 민간 기업이 중국 경제의 한 4분의 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민간 기업을 가만 놔두면 민간 기업의 권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공산당의 권력을 위협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딜레마인 거죠. 왜 딜레마냐? 자, 경제가 발전하고 혁신을 하고 성장을 하고 하려면 민간 기업이 필요한데, 그렇게 민간 기업을 놔두면은 중국 공산당의 중국 사회 지배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공산당의 지배력과 민간 기업의 창의성,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중국 경제를 앞으로 발전시킬 거냐.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딜레마고요. 시진핑이 지난 2년 동안에 빅텍을 규제하다가 최근에 와서 일부 유허라는 그 시진핑의 1급 경제 참모가 중국의 빅텍들에 대한 해외 시장, 주식 시장 상장이나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시 민간 기업에 대한 자유를 좀 더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중국이 고민이 있는 거죠.
자, 사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은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시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도 놀라운 스토리죠. 지난 5월에 바이든이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맨 처음에 간 데가 삼성전자 공장, 반도체 공장을 갖고 또 떠나기 직전에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하고 이렇게 둘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뭐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걸 봐도 한국 경제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비중, 또 금년 5월뿐이 아니고 작년 2021년 5월에도 우리나라 5대 그룹의 경영자들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그때도 뭐 미국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었죠. 그렇게 볼 때 한국의 대기업도 세계적인 그 위치에 있는 거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에 반도체, 전기차, 뭐 배터리, AI, 로봇, 자동차, 바이오 등 또 이제 방위산업, 문화산업 등등 여러 산업에서 대기업들이 잘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기업이 지난 60년간 동안에 성장한 것은 대단히 놀라운 스토리고요. 그리고 중화학산업뿐이 아니고 정보통신산업, 또 최근에 와서는 첨단산업까지도 모두 잘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경제가 지난 60년 동안에 5차례의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72년, 80년, 98년, 2009년, 그리고 이제 최근인 2020년.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3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한 시기가 5번 있었는데, 이러한 위기를 모두 잘 극복하고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는 중화학산업화, 그리고 이제 90년 이후에는 정보혁명을 통해서 급성장을 했는데요. 역시 그 한국의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가족자본주의고, 지금 뭐 3세 경영자들이 이제 경제의 주력으로 등장하고 있죠. 뭐 SK나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모두 이제 3세 경영자들이 그 회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부가 3대를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3대째의 경영자들이 경영을 잘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재미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오너와 전문 경영자와 자본시장이라는 그 세 가지의 주력들이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영미식의 그런 자유시장 경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독일식의 그 노조와 자본가한테 비슷한 발언권을 주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오너 체제와 전문 경영 체제와 자본시장, 즉 주식시장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세 가지의 액터가 어떻게 보면 견제와 균형을 하는 이제 그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 구조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작동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처한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이 있는데, 그 몇 가지만 이제 얘기해 본다면은, 우선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인구 요인 때문에 지금 우리 인구도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 경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중요한데요.
생산 가능 인구는 뭘 의미하냐면은 15세부터 64세 사이의 인구의 수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제 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연령대가 이제 그때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30세 이후, 27세 이후에 이제 일을 많이 하지만은 대학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근데 일본을 보면 90년대 중반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의 이제 시차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게 가장 큰 챌린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을 대체할 성장 동력은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기업 승계 경영 구조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챌린지가 네 번째 적은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MZ 세대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그런 가운데 이제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중 패권 경쟁 가운데서 지정학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1992년 본격적으로 개방을 한 92년 이후, 특히 그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밸류 체인을 분리하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 돼서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지정학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말하자면 지금 한 10년을 내다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도전 과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인구에서 오는 저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중요한 것은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인력 부족 문제.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관이 대두하는 가운데 기업의 경영 구조나 소유 구조를 또는 지배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리고 세 번째는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현재 당면한 도전 과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사실은 짧은 시간에 네 나라 경제와 기업을 얘기하다 보니까는 너무 좀 그 주마간상격으로 좀 넘어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제에서 이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이 네 경제의 비중이, 경제적인 비중 25%보다 훨씬 크다. 어떻게 보면 뭐 글쎄 뭐 퍼센트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할 정도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네 나라의 본부를 둔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행태를 보일 거냐, 어떤 전략을 추구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했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동아시아 경제 성장의 특징은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 기반의 자유무역 기조 속에서 수출로 성장을 했고, 산업화의 의지를 가진 정치 지도자와 정부가 경제 성장을 주도했고, 이것은 이제 한국과 중국과 어떻게 보면 일본까지도 적용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인적 자원과 제조업 설비 투자, 수출이 압축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충분히 말씀 안 드렸는데, 처음에는 요소 투입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했지만 기술과 지식 기반의 경쟁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 제가 오늘 요 얘기는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된 게 1994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중진국 함정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옛날에 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소득이 10,000불이 달한 다음에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소 투입, 말하자면 인구를, 노동력을 더 집어넣고 자본을 더 집어넣고 하는 성장은 했지만 그 요소 투입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 다음에는 생산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생산성을 높인다는 게 뭐냐면 R&D를 하고 기술과 지식 기반의 경쟁을 가져야 되는데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1994년에 $10,000가 된 이후에 지금 35,000달러까지 27년간 성장한 것은 결국은 연구개발, 또 인력에 대한 훈련, 이러한 기업들의 또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압축 성장의 후유증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은 예외에, 일본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아시아의 경제 제도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가족과 국가의 역할이 크고요. 그리고 오늘 문화적인 얘기는 별로 안 드렸지만 집단주의 영향도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아시아 기업의 경영은 오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학습과 추월이다. 저 OEM, ODM, OBM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할 때는 제품의 디자인 같은 거 몽땅 외국 기업이 갖다 주고 너는 조립만 해. 그래서 조립해서 수출하는, 그걸 OEM이라고 하거든요. OEM 수출. 그러다가 이제 디자인하는 제품 개발력도 생기고, 그리고 OBM이라는 것은 브랜드를 말합니다. 나중에는 자체 시장과 자체 브랜드를 가진 정도로 가치 사슬 확장, 그리고 모방, 창조적 학습 혁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동아시아 기업의 성장은 모방에서 시작해서 창조적 학습을 거쳐서 혁신으로 가면서 세계적인 리딩 기업으로 부상했다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다른 개발도상국 국가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의 내부의 경영이나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리고 주로 이제 거시 환경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기업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떻게 선진 기업을 추월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내부에서 시스템화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많은 주제를 말씀드려서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제 2019년에 나온 책 동아시아의 부상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네 나라의 경제와 기업에 대한 설명, 특히 그 지난 60년 동안에 이 경제와 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